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 저는 이재덕 기자입니다. 봄날에 혹시 뭐 드세요? 삼계탕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에 빠진 닭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치킨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다 같은 닭이니까. 오늘은요, 닭으로 성장해서 재계 서열 27위까지 오른 기업 하림을 들고 왔습니다. 1978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한 한 20대 청년이요, 자기가 살던 전북 익산에 양계장을 차립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홍국.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기 집에서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거 팔아서 돈 벌고 또 볏짚도 팔아서 돈을 벌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사업을 했을 정도로 수완이 꽤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때가 1980년대 초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육류 소비도 늘고요, 이 농장 사업도 번창을 하죠. 이미 20대 초반에 전북 익산에서 제일 큰 양계업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고기용 가축을 키우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도 이걸 장려했거든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축산파동이라고 하죠. 당시 김홍국이 운영하던 이 양계 농장도 이 축산파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리사채까지 쓰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니까 내 돈 갚아! 라고 하면서 사채업자들이 막 몰려오겠죠.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요, 다른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또 그 축사 한쪽에 작은 임시 거처를 만들면서 돼지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양계 농장들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닭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닭고기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제 값을 받을 수만 있다면 농가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당시에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는 그런 일들을 이미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인 1950년대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사료업체가 발명한 시스템인데요, 양계 농장의 가장 큰 비용이 뭐냐? 바로 사료와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업체가 사료와 병아리를 일단 돈 받지 않고 양계 농장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는 그걸 잘 받아서 그냥 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들이 이걸 사료업체에 넘기면 닭을 키운 농가한테는 사육 대가만큼의 비용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료업체는 도계 공장, 털을 뽑고 잘 잘라내고 먹기 좋게 잘 씻어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그 도축장, 그 도축장까지 세워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사료, 양계, 도계, 유통, 이걸 다 관여하는 거, 이거를 수직 계열화 모델이라고 해요. 한 회사가 이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니까 일단 중간 마진 같은 걸 다 줄일 수 있겠죠.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닭고기 비수기라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요, 아예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할 때 적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다가 닭고기 수요가 늘어서 성수기가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계약 농가에 보내는 병아리의 수를 더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을 조절하게 되니까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런 수직 계열화 사업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타이슨 푸드. 이 회사는요, 닭뿐 아니라 돼지, 소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제1의 축산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청년 김홍국이요, 이 미국의 타이슨 푸드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마침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이걸 계기로 당시에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체인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닭고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김홍국 사장도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1990년에 익산에 있는 도계장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름도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이름, 하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김홍국 사장 눈에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듬해 하루에 30만 마리나 도축 가공할 수 있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도축 공장까지 짓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정부 정책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생닭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닭도 팝니다. 그런데 정부가 축산물 위생 처리법을 개정해서 육개는 무조건 도계장에서 도축해서 가공해서 고기로 공급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던 그 도매상인들, 대형 유통상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단독 사육을 하던 이 농가들도 하림과 같은 계열회사의 계약 농가가 되기 시작하죠. 자, 이제 뭐가 더 필요하죠?
계약 농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 공급할 병아리도 늘어나야 되겠죠. 하림이 좋은 병아리를 공급받으려고 미국 타이슨 푸드의 자회사인 코브 반트레스사와 계약을 맺고요. 품종 좋은 병아리를 비행기로 운송해서 국내에 들여옵니다. 이 코브 반트레스사의 닭들은요, 옛날부터 미국에서 닭 품종 대회 출품을 하면 항상 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좋은 애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육계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하림과 같은 계열회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품종 좋은 병아리조차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림과 계약하는 계약농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986년에는 계약농가가 16개에 불과했다가 91년에 100개를 넘어서고요. 2002년에는 600개를 넘어서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하림 닭만 씁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치킨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하림 닭은 깨끗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하림이 예전부터 이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 써온 덕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보증 마크 KS 마크가요, 사실 그 전까지는 공산품 정도에만 붙는 인증 마크였거든요. 그런데 하림이 1995년에 당시 농林수산부를 졸라요, 우리 닭고기에도 KS 마크를 좀 신청할게요. 그래서 축산물로는 처음으로 하림 닭이 KS 마크를 획득했죠. 예전에는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생닭을 그대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림이 닭고기를 포장을 하네? 자, 왜 포장을 하냐? 포장을 안 한 생닭들은 브랜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림은 포장을 해서 여기에 KS 마크도 붙이고 원산지 표기도 국산 100% 냉장육 이렇게 붙이고요. 이름도 하림 닭고기 이렇게 써붙여요. 그리고 동시에 TV 광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림 닭고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림이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정부가요 2006년에 닭고기 포장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닭고기 포장 의무화가 왜 시작됐냐? 2000년대 초반에 전국의 대학가, 식당들이 다 춘천 닭갈비를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 닭에서 살코기만 발라낸 걸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국내산 닭고기 점유율이 80%대에 이르렀는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미국과 브라질에서 값싼 닭고기들이 수입이 되면서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어떻게 이 수입 닭고기에 대응해야 되지라고 고심을 하다가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포장을 의무화합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브랜드를 보고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 닭고기 브랜드를 관리한 하림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림이 그냥 포장만 해서 판 게 아니에요. 이 통닭이란 게 봄날에는 여름철 이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요, 비수기 때 좀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림이 개발한 게 너겟 제품과 용가리 치킨. 용가리 한번 잡아볼까? 짠! 닭다리살로 만든 용가리 치킨. 그때부터 아주 용가리 치킨 히트를 치게 되죠. 여기에다가 부분육, 통닭을 부분대로 합쳐서 팔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따 나눠서 팔고 날개는 날개대로 나눠서 팔고 부분으로 나눠서 팔면은요, 그냥 전체로 팔 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닭다리 부분육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2002년 월드컵 때 핫윙 닭날개 부분육이 또 많이 나가게 되죠. 잘 팔리지 않는 가슴살 일부는 용가리 치킨하고 너겟 쪽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도 가슴살이 너무 남아도네. 그래서 하림이 개발한 게 2007년에 가슴살 통조림, 이렇게 부분육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또 하림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자, 하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양계를 점령했으니 이제는 돼지로 눈을 돌립니다. 2007년에 양돈 회사인 선진을 인수하고요. 2008년에는 하이포크로 잘 알려진 팜스코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01년에는 NS 홈쇼핑을 창업해서 판매망으로 활용하지요. 물론 하림이 쭉 잘 나갔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 익산에 있던 그 동양 최대의 도개 공장, 그 도개 공장이 불타버려요. 여기가 아까 하루에 30만 수를 가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 하림은 그룹사를 설립하고 인수하고 각종 시설 투자한 것 때문에 쓴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핵심 설비인 도개 공장까지 전소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림과 계약을 맺은 농가들, 이 전국의 계약 농장에서는 매일매일 다 큰 닭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도개 공장이 불에 타버려 막혀버렸으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익산 공장은 당시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27%를 담당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닭고기 시장 전체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금융권에서는요, 하림은 이제 망했다, 이런 전망까지 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하림이 또 어떤 기업입니까? 전라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도개 공장도 만들고 농가들도 다 규합하고 해서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익산 사람들, 전라북도 도민들이 성금을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는 하림 제품 먹어줍시다, 하림 제품을 구매합시다, 하림을 살립시다, 이런 기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림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하림은요, 이 익산 말고도 경북 상주에 또 다른 도개 공장이 있었거든요. 하루 20만 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그 시설에서 24시간 풀로 가동해서 28마리를 하루에 다 도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산 공장에 있던 이 직원들, 무려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이 경북 상주까지 출근을 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림의 소유가 아닌 공장들도 하림의 물량을 받아서 도축하고 가공을 해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림은 이 전소됐던 익산 공장을 다시 1년 만에 재가동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다들 이렇게 하림을 도왔던 건 하림이 그동안에 이룬 성과 때문이었을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농업 부분과 달리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닭고기만큼은 국내산 닭고기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농가들을 모아서 수직 계열화하고 유통망까지 완벽하게 갖춘 하림이 만든 성과이기도 한 거죠. 다들 그런 마음이 컸으니까 십시일반으로 하림을 도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림이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하림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고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하림 산업의 핵심이 바로 계약 농가들이잖아요. 계약 농가들과 정산을 할 때 이 농가의 성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와 사육비 등을 지급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절대평가였어요. 이 닭들이 적정량의 사료로 충분히 잘 컸다면 하림이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다들 열심히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려고 다들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하림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농가들이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생산성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림이 농가한테 지급하는 이 인센티브를 상대평가로 바꿔버려요. 상대평가니까 농부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점점 높입니다. 근데 아무리 높여도 다른 농가들이 더 잘해버리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농가가 시설비를 엄청 투자하게 되면 다른 농가는 그걸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농가가 경쟁을 하면서 생산성은 더 좋아지게 되고요. 하림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사실 하림의 롤모델인 미국의 타이슨 푸드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그렇게 하림이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 문턱을 두드리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림의 성장 속도는 이렇게나 빠른데 그 밑에 계약 농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하림의 계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윤을 왜 너만 독식하냐? 우리 같이 서로 나눠야지. 그런 상황에서 2014년에 김홍국 회장이 경매장에서 26억 원 들여서 나폴레옹 모자를 샀잖아요. 아무리 이게 자기 돈이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하림과 계약한 농가들이 볼 땐 상당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홍국 회장이 나폴레옹 모자를 산 그 2014년, 하림은 이제 정말 한국의 타이슨 푸드가 됐습니다. 닭도 1위, 심지어 돼지도 이제 1위가 됐어요. 그런데 하림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M&A 시장에 펜오션이라는 해상 운송회사가 매물로 나와요. 입찰 가격만 무려 1조 80억 원. 다들 야, 삼계탕 파는 회사가 무슨 운송업이야, 해상 운송이야 라고 만류를 했죠. 그런데 김홍국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펜오션을 인수하면 축산, 식품 가공, 사료 같은 다른 사업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특히 하림이 그 당시 전체 매출 중 35%가 사료 사업에서 나왔어요. 그 물량만 이 펜오션이 가지고 와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1조 넘는 돈을 투자해서 펜오션을 하림이 드디어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림은 재계서열 28위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하림에게 있어 또 하나의 이슈가요. 김홍국 회장이 장남에게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북 상주의 도개 공장, 이 도개 공장을 김홍국 회장이 장남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 증여받는 회사가 올품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나중에 이 올품은 하림 계열사들의 일감을 받아서 성장을 해요. 그 올품이라는 회사가 하림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넓히면서 지금은 하림의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를 아버지인 김홍국 회장과 함께 나눠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하림이 진행하는 이 각종 사업들의 그 배경에는 승계가 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 장남의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농업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하림이란 기업은 분명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계약 농가와 함께 성장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재개설 28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같이 하는 농가들도 그만큼 성장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다음에도 저희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덕 기자였습니다.